지금부터 2021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토론회 미래산림의 DNA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분과 중과 유튜버로 실시간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인공지능원 지능정보실장 전성기입니다. 네, 금일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산림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주제를 발표를 듣고 이후에 DNA 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토론해보자 합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과학적 산림 행정 구현과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등의 사회 문제 해결, 타 분야와 융복합을 통한 인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오른 토론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인선 소장님의 디지털 대전환과 산림 비즈니스의 미래를 대한 발표를 듣고 이어 지정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자이신 황인선 소장님께서는 무대 연단으로 나오셔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발표자인 주 구름이 화상사회연구소의 황인선 소장님이십니다. 황인선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문학교를 졸업하셨으며 현재는 주 구름이 화상사회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발제자의 토론 발표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인선입니다. 예, 저기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전공이 사회 트렌드나 마케팅, 이제 소통 쪽이라 임업기술, 특히나 오늘 같은 그 미래산림의 DNA 기술 관련해서는 조금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를 주제 발표를 시켜주신 거는 굉장히 참신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산림에 대해서 높은 지식과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외부자의 시각으로 본 우리 산림 정책이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저 한국의 여정부터 해서요. DNA 적용 사례. DNA는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이걸 말씀하는 거고요.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간략히 제가 1960년대부터 앞으로 우리가 넷제로를 선언한 2050년까지의 그림을 살짝 그려봤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지금 약간 정체 상태에 있죠. 그리고 60년, 70년, 80년에 산업화를 통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발전했습니다. 산림도 많이 우거졌죠. 그다음에 대신 탄소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어제도 정부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 일정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에서 이제 저희가 환경이 이제 어느 측면에서 좀 바뀌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미래산림의 DNA를 보는 데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올해 웅크타드에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저희의 역할이 이제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두 개의 세계, 메타버스 열풍이 여러분도 많이 듣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에 불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세계, 그다음에 앞으로 소통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많이 제기된 ESG, 이거 이제 기업이나 지자체 쪽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데 산림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전쟁이 AI와 맞물려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로는 MZ세대가 부상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50 플러스 60대들의 새로운 사회적 적응, 이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에코족들이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비건이라든지 산림적이라든지 어떤 그 치유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과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넷째로 관련한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원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도 또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거시적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임업진흥원의 미션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이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임업진흥원장님이 그 홈페이지에서 그 밝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임업진흥원의 고유 미션을 달성하고 국민들의 살림의 가치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총 7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그중에 1번, 4번, 5번 파란색 표시한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임업 확대 이런 쪽에 어떤 그 미션과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할 만한 게 이제 산림청에서 2012년에 발표한 K 포레스트 전략인데요. 4대 뉴 노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비대면 기술의 어떤 산림 분야 도입과 저성장 시대의 산림 산업 활력 촉진,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미션과 비전,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봤는데요. 현재 현황은 어떨까요? 이것은 제가 그 자료를 마상규님과 이강호 원장님이 공개했던 숲경영 산림경영 내용을 좀 참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산림의 가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130조 원. 그다음에 이제 현재 목재 가치는 4조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숲은 생태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 그다음에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이런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들이죠. 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또한 이제 산림 경영을 위한 투입 요소를 5가지를 짚었는데요. 산지와 산림, 인력, 기술, 정보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 분야와 정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임업의 산업화가 안 된 이유로 예를 들면 1번, 2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3번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5번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낼 산림 경영 철학과 국민적 공감대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과 관련해서 저도 약간은 외부자적 시각에 있던 저한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KBS 1과 JTBC에서 했던 좀 자극적인 주제들이죠. 한쪽은 숲이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국내 산림의 70%는 껍데기만 푸른 숲이다 라면서 이제 그 실상들을 짚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화면에 녹색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인데 이제 제가 어떤 소통이나 사회 트렌드 전문가로서 또 하나 짚어본 거는 우리 마케팅에서 이제 아이드마라는 이제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주목 단계. 우리 국민들은 왜 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게 현재 보면은 제가 볼 때 다양한 국민층의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와 홍보가 그다지 없었다라는 걸 지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젊은 층들 30대, 40대, 20대들은 지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쪽에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돈 되는 그런 주식 투자에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흥미를 어떻게 산림 쪽으로 끌어낼까 하는 부분도 중요한 숙제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숲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욕망이 없죠. 그래서 향후 자기 미래를 위한 투자 대상이나 또는 내가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볼까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동기부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험이나 일자리로 이런
자기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는 그런 행동들은 잘 하지 않죠. 따라서 추천의 강도나 빈도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산림청장님께서는 산림청의 앞으로 그 큰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어떤 목재 친환경 도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삶과 가까운 삶, 경제, 문화를 경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짚어봤고요. DNA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NA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유전자이기도 하죠. 기술이면서 유전자인 우리 DNA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2021년에 다보스 포럼이 이제 주목하는 미래 기술 분야를 7개를 짚었어요. 근데 그 중에 1번, 2번, 3번 이 부분과 저 6번에 있는 항공기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미래 삼림의 DNA에 같이 갖고 올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DNA와 산림 경영의 어떤 적정 분야를 따져봤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빅데이터나 드론을 이용한 이러한 그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라이다와 GIS, 위성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보되는 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아까 저희 토론자님들하고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 산림청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정보는 쌓여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 부분인데요. 로봇이라든지 숲에 접근하는 어떤 숲 모빌리티, 그 다음에 ASMR 같은 어떤 자연에서 오는 체험의 어떤 수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공간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 DNA 기술이 그 세부 항목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에서는 숲 경영과 이 메타버스를 접목을 잘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메타버스는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는 이제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어떤 디지털 트윈을 체험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존의 게임하고 굉장히 다른 것은 기존의 게임도 사실 가상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메타버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메타버스는 유희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이고 생산적인 관점에서 이 가상현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기업과 지자체에서 이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히 메타버스 하면은 이제 MZ세대와 꼭 따라붙는 개념인데요. MZ세대와 알파세대, 알파세대는 이제 200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죠. 이들의 놀이터 겸 일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자료는 안 짚었지만 우리 사내 63%를 갖고 있는 그 민간인들, 특히 산주들의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문다기보다 그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앞으로 우리 살림을 책임지고 체험하고 이것을 소통할 우리 MZ세대들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갭이 좀 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의 중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는 이제 MZ세대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사이버 경험도 하고 화상과 가상 공간을 구축하기도 하고 거기서 게임도 하지만 일자리도 만들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한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양양에 가보면 거기가 이제 서핑의 메카죠. 거기에 그들이 만든 그 한화 리조트를 이미 가상현실 속으로 옮겨가지고 그 MZ세대들이 선체험을 해서 그쪽에 서핑이나 호텔을 체험하고 거기서 마음에 들면은 바로 찾아오는 이런 2단계 구조로 소통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ASMR 부분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그 장작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된다든지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맑아지면서 뭔가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착안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 산림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아침, 점심, 저녁과 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소리, 그리고 계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ASMR의 사실은 산실이기도 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MZ세대는 이제 잘 아실 테고요. 여기서 MZ세대의 특징은 이제 실감 세대라는 거예요. 직접 느껴보려고 하고요. 가상현실조차도 그것을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상현실도 현실로 인정을 하죠. 새로운 우리한테 공간을 우리가 만들면 MZ세대는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미를 되게 중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괴랄 소비라고 해서 요즘 이상한 맛도 맛있다, 뭐 먹어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들이 이제 메가버스 트렌드를 주도할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골프장을 예를 들면 사실 대부분은 필드에 있는 골프장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MZ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골프에 가서도 충분히 골프장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골프장의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MZ세대들입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냐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사실 우리 산들은 굉장히 높고 멀리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미래살림의 DNA를 지금 각 주체들에서는 어떻게들 풀어나가고 있는지, 글자도 좀 작고 내용도 많아서 여러분이 내용은 그냥 화면으로 참조해 주시는데, K포레스트의 그 추진 계획, 그 4대 뉴노멀 관련해서는 KT가 그 연관 기술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 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5G 그 산림통신 인프라라든지 어떤 음향통신 기반의 이런 걸 제공하고, 산림 산업 그 협력 촉진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라이다 기반, 그다음에 영상 분석, 기후 변화 대응에서는 영상 분석 기반의 어떤 산불 방지라든지 재해 예방, 이런 것들을 제안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 스마트 산림 대전을 이제 산림청에서 발표 주제를 했는데요. 발표를 내용을 보면 이제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드론 스테이션,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산림 재해 대응, 그다음에 역시 라이다 활용, 그다음에 이제 산악용 웨어러블이라든지 지능형 스마트 헬멧, 그다음에 어떤 숲 모빌리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 약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R과 VR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산불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벌레나 곤충 관련해서 감염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1년 8월 19일에 발표한 건데요. 디지털 산림에 대한 이제 정보들은 구축을 했는데, 이제 요것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지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악이 70%예요. 그다음에 어마무시한 산맥은 아니지만 꽤 높은 편입니다. 접근성이 없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드론과 항공사진, 위성 영상이라든지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보를 파악하고 인간이 갈 수 없는 데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림산림과학원에서 이제 그 ICT 연구센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한 6월, 올해 6월에 했네요. 여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도 보면은 주로 내용은 여기서는 좀 라이다 기술과 그 활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빡빡하게 채워서 그런데 이제 비대면 산림은 사실 굉장히 많은 복지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비대면 산림복지 서비스의 산업화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표가 나왔는데요. 영역은 이제 8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부터 교육, 교통, 물류, 제조, 환경, 문화, 그다음에 정보 보안까지 해서 오른쪽 활용 분야에 보면은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녹색 표시로 된 것들은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고요. 이따가 우리 토론자님들이 공학 박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제가 기술적인 분야를 과연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우리 미션에 맞게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서 4가지 정도를 간략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페이지가 잘못됐었네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산주가 213만 명 정도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 산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인데 저는 제 제안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직원들을 4타입으로 나눠서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차별적으로 관리했던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C그룹, D그룹 물론 분류 기준은 따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여기는 당장은 비전과 어떤 교육 그다음에 어떤 사안을 관리하는 보존하고 이런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청에 메타포레스트 TF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운영을 좀 별도로 관리를 하면 시민들 또는 국민들 그리고 학생들 또는 기산 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새로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세종은 집현전을 만들고 집현전은 세종시대를 열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 디지털 숲 집현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안에서 정보와 교육과 지역 세대별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미션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 새로운 꿈을 꾸는 거, 일자리 만드는 그러한 그 참여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글로벌로도 사실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디지털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제언은 사람들은 먹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먹는 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먹는 것은 당연히 공간 구성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K숲 푸드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그 도시에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김태리가 주연했던 그 리틀 포레스트를 보셨을 거예요. 이 잔잔하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그 푸드 레스토랑을 통해서 좀 다양한 우리의 그 네트워킹 체제들이 현장과 일상 속으로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용 기술들은 각자 그 아래에 녹색 표시로 써놨습니다. 이제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인선 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발표하신 산림과 메타버스의 만남, 아무래도 저희가 산림의 방향성이나 산림이 앞으로 미래의 가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아주 미래가 촉망할 걸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지정 토론자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면 정면의 카메라를 통해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실 모건대학교 고대식 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대식 교수님께서는 현재 모건대학교 전기종합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ICT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 LG U+ 김정선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네, 김정선 전문위원께서는 SK텔레콤 빅데이터 사업팀에 이어 현재 LG U+ 데이터 사업 추진 담당 전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KDX 한국데이터거래소 윤지수 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지수 이사님께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로 에릭슨 컨설팅에 재직 후 현재 KDX 데이터 거래소의 CSO로 겸임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유은정 교수님이십니다. 네, 유은정 교수님께서는 현재 연세대학교 지식정보연구소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국토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다비오 박재선 센터장님이십니다. 박재선 센터장님께서는 포스코 ICT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신 후 현재 다비오 융합기술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계 계층의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장 고대신 교수님 주도하에 토론자 4분의 토론과 함께 온라인 시청자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대담하시는 동안 중간중간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혹시 줌을 통해서 구두질의가 원하신다면 구두질의라고 채팅을 해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대식 교수님의 시작으로 지정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모건대학교 고대식 교수고요. 오늘 황 소장님 발표 너무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 발표 내용을 포함해서 임업진흥원에서 좀 내준 숙제도 좀 있는데 하여튼 그 포함해서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발표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산림 DNA를 이용해서 이제 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행정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 토론이 될 것 같고요. 소주제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분 이렇게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한 6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토론자 분들께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토론하실 때 이제 뭐 짧게는 3분, 뭐 길게는 5분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하시고 부족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뒤쪽으로 다루고요. 첫 번째로는 산림 분야 DNA를 통한 산림 정책 및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산림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정책 수립을 하고 어떻게 스마트 행정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최근에 행안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생겨서 정부 공공기관들은 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시켜라, 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해라, 이제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라든가,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 유통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까, 또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산림 자원이나 복지 휴양 재해 예방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그냥 위치상으로 우리 김정선 전문위원님께서 가까이 계시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뭐 데이터 분야에 근 10여 년 이상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산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또 증거 기반의 행정 정책, 리얼타임 매니지먼트, 이러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행정가나 또는 경영자들의 직관적인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던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은 좀 용이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는 좀 많이 외부로 개방되어졌고요.
그리고 수집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IT 기술을 기재로 해서 수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림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뭐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뭐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자면은 기존에는 많은 좀 관광 탐방 뭐 이런 부분에 집객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메터 기계라고 하죠. 이렇게 얼마나 방문했는지를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계수를 하는 그런 접근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센서라든지 또는 GPS 기반으로 해서 그 모바일 디바이스로 잡혀지는 신호들을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관광로의 탐방객들의 숫자 같은 것들을 집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로. 이러한 부분들이 뭐 노동 집약적이고 인간의 어떤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런 접근법에서 보다 디지털화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행정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해당 그 지자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의 어떤 프로세스와 문화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안이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산림 분야와 관련된 주무부처라든지 유관 기관들의 그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또 디지털화된 마인드로 본인이 처리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바라보고 또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을 스마트화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림 분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목재 가격을 예측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속 가능한 산림업 지원이나 연구 자료에 산림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브라질에서는 열대림에 대한 불법 벌목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뭐 논문에는 미국 후보 지역의 산림 관리 효율화 사례가 소개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산림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 행정이라든지 또는 뭐 지역 관리에 보다 효율화하는 방안들의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저희는 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 특히 DNA 측면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보다 스마트한 그 산림 행정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당초 준비할 때 뭐 이렇게 주제가 하도 광범위하고 많아서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을까 싶었는데 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고요. 우리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선 센터장님께서 또 뭐 우리 말씀하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나 혹은 데이터 유통 체계 뭐 전문 분야도 그런 쪽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다비오의 박재선입니다. 이제 다비오는 이제 지구를 읽고 해석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거의 3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국립공원에 아고산대 이제 고사목을 이제 객체 감지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국립공원에 계신 연구원 분들이 이 나무가 고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육안으로 직접 이제 판독하는 조금 굉장히 인력의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인공위성의 그런 사진을 판독하거나 항공 사진을 판독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술로서 아고산대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을 처음엔 타겟으로 이 고사목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다음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상나무라는 고유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종은 계속 고사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고사목을 이제 레이블링을 해서 이것이 구상나무의 고사목인지까지를 이제 저희가 객체 탐지를 하는 그런 걸 했었고, 그걸 지리산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7대 한라산 국립공원 외에 5대 산 등지를 해서 7개 국립공원을 그 트레이닝을 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객체 검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성능이 나왔고, 고사목을 하다 보니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다 수집하고는 있지만 그 항공 영상의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항공 영상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 항공 영상에 레이블링이 되어서 이 나무는 고사목이다, 아니다, 이건 구상나무다, 아니다를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해주는 레이블링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감지를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객체 검출보다는 이제 약간 저희 나라가 아까도 발표해 주셨듯이 70% 이상이 이제 산이다 보니까 어떤 기후 변화 연구나 산림의 병해충 관련해서도 이제 객체 감지로서 우리가 인공위성 딥러닝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코펜하겐의 대학교 이제 컴퓨터과학과와 나사가 같이 같은 이제 합동 연구를 해서요. 나사는 인공위성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사하라 사막의 이제 서부 지역에 서아프리카의 나무들을 이제 객체 검출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천 그루 정도의 이제 학습의 레이블링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전체 지역에 한 130만 킬로제곱미터를 검출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수종이 한 18억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나무의 이제 객체 검출이나 이게 줄어드는 요새 환경 변화 그런 감지에서도 이런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로써 우리가 전 세계 탄소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ESG가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런 탄소 공급을 할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임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딥러닝 전문가로서 학습 데이터 레이블링도 그렇고 하여튼 고사목에 대해서 이미 해보신 경험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디시전 메이킹이나 정책 수립 방안을 이제 제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지수 이사님. 네, 저는 이제 한국 데이터 거래소 저희 국내의 제일 첫 번째 민간 기업으로서 이제 활동을 한 지 한 2년이 된 스타트업입니다. 그 2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일단 그런 뭐 정책 관련된 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사례 측면에서 한번 곁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은 특별히 기업에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실시간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유통 물품들이 뭐 판매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분기별 성과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이 지난 분기 동안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또 그 경쟁사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는지 그 비교 분석까지 같이 전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미 경쟁사에서는 앞서치고 나가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3개월 후 빨라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그 실시간성이 반영된 그런 데이터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특정 카테고리가 얼마만큼의 이게 주간 물량이 풀리는 그 물품이 풀리는지, 그리고 그 같은 채널 안에서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지를 즉각 그 탐지를 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매칭된 그런 이벤트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유통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원하시는 것들은 명확합니다. 어떤 고객들이 자기네 물품을 샀는지, 또 그와 관련된 다른 물품들은 어떤 거를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원하는 건데, 다들 아시겠다시피 그 개인정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 인물이 무엇을 사는지는 저희가 수집을 하거나 취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비식별 처리된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연령대에 있는 어떤 그 고객들이 어떤 품목을 사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는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그 산림 쪽하고 좀 연관해서 분석을 해본다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산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뭔가 인사이트한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고 판단을 해보면 아마 데이터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증은 뭐냐면, 데이터량도 데이터량이지만 그 산림 쪽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 한 가지만 보면은 굉장히 그 사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토론 두 번째나 세 번째 주제와 연관된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이 산림 쪽에서 생성이 되는 그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타 기관이나 또 산업에서의 데이터도 같이 함께 분석이 돼야 진짜 미닝풀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이동 수단으로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었을 때 도대체 몇 명이 그러면 움직이고, 또 그 공원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이동 경로로 어떤 방향으로 그 이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원 방문 후에 어떤 경로로 또 이동을 하시는지, 또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하셨을 때는 주요 액티비티는 무엇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또 연관된 그런 이벤트들이나 아니면 행사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경험이 풍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또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스마트시티 쪽의 그 전문가고, 저희가 스마트시티라는 게 여러 가지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데이터 드리븐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거를 데이터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 도시를. 그래서 도시의 운영이나 어떤 그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 산업을 그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스마트 시티가 데이터적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게 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데이터도 들어오고, 또 그거 자체로 데이터가 뭐 모으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써먹자는 게 전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의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산림 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산림 요번에 이 토론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해보니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한 산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토의 63%가 산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는 한 32% 정도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62%, 63%가 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4위 정도의 그 산지 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이 임업을 바라보는 정책 자체도 옛날에는 뭐 조림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채취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걸 잘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 산림 임업 자원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뭐 그 사람 중심의 어떤 정책들을 내보내고 이런 걸로 이제 2018년도 이후에는 많이 갔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산림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그거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고, 그래서 as is가 뭐고 to be가 뭐라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하나로 제가 지금 이 라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산림 분야 DNA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재해 예방, 그러니까 산불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응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국토부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도시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지자체들, 어제도 안양시하고도 회의를 했지만 거기서도 이 산불 감시, CCTV로 산불 감시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드론으로도 감지할 수 있고 열화상 카메라나 적외상 카메라로 열도 감지하고 밤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또 해서 산불을 이벤트를 적발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윤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을 적발해내서 뒤늦게 알아서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데이터의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진짜 데이터를 써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산림 데이터를 통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CCTV로 찍어가지고 불이 났네, 불이 몇 분 전에 난 것 같으네 이 정도로 하지만은 지금 여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국의 그 어디죠? 소방청 거기서 보니까 식생, 그다음에 기상, 지형 이런 거에다가 데이터 섞어가지고 융합 데이터 섞어가지고 결국은 캘리포니아 얼마 전에도 불이 났지만 이 불이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 불의 방향은 어디로 간다 이걸 예측을 해서 자기네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아까 그 저기 저 회사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사의 그 랜드셋 데이터 같은 걸 찍어가지고 시계열로 그 산을 쫙 스크리밍을 해보면은 지금 이 산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병충해가 지금 발생하는 조짐이다. 이때쯤에는 병충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융합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더 나아가서는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트윈에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결국은 두 가지 핵심인데 사람 눈으로 그걸 잘 화려하게 볼 수 있다는 거,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화려하게 볼 수 있고 그 예측을 아까 불이 날 것만 같다, 불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라는 그 예측을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업진흥원에서 지난 3년간 2018년 이후부터 진행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공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업 데이터랑 같이 섞어가지고 정리를 많이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여러 지자체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행정적인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많이 지금 예산을 쓰고 그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그 산림 쪽의 데이터 그동안 정리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에서 2018년도부터 그 디지털 트윈을 많이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정 의사결정에 쓰는 데이터가 22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길을 예측한다든가 하천에서 부유물이 이렇게 떠가면은 내가 지금 이거 10m 앞에 가서 이걸 하는 것보다는 30m 앞에 가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거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또 어느 주차장에 이쪽은 주차가 많이 없으니까 주차를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이런 도시의 의사결정에 많이 판단을 하는데 저희 그 임업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 쪽에 연결을 시켜서 그 도시 의사결정에 많이 써먹는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인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국토부나 그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밑작업들을 했지만은 저희 그 임업진흥원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일부 표준화 과정이랑 자산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림 재해 예방이나 예측 관련해서 그 최근 기술인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또 기타 각종 스마트 시티 기술과 연계한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그 이제 조금만 이제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그 산림청이나 우리 임업진흥원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는 있고요. 이제 산이라는 지금도 이제 계속 우리들이 인용하고 있지만 62%나 되는 엄청난 그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컨트롤러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센싱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그런 네트워크도 이제 음영 지역들이 많고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추진 내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제 실현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광고 카피에서 보면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잖아요. 침대도 과학이라 그러는데 이 산림행정이 언제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날로그 현황판을 앞에 놓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야말로 법도 마련됐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데이터 기반의 대시보드를 만들고 수작업을 모두 디지털로 전환하고 뭐 우리들이 그 말은 안 꺼냈지만 사실은 데이터 기반 하려면 전제 조건이 디지털 전환이죠. 모든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갖다 놔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그 데이터 기반의 행정 내지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함으로 인해서 명품 서비스가 만들어진 국가 그 서비스 중에는 연말정산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여러분들도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실 텐데 연말정산은 정말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개인정보들, 의료정보, 무슨 카드 정보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그 핑계 대고 지금까지 안 했었지만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예는 많습니다. 뭐 버스 앱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실시간 데이터 받아가지고 몇 분에 도착한다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이라고 좋은 예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시보드를 그야말로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대시보드를 간부님 여기 원장님 업무실에 만들어 드리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황 소장님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권한을 드리고 발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다루면 좋은 거는 DNA를 통해서 산림 분야 DNA를 통해서 청정 산림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쪽, 그 다음에 타산업과의 융합하는 쪽,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산림 비즈니스를 육성할 수 있을까? 혹은 타산업 융합을 통해서 산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했던 대로 순서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선 위원님. 예. 저는 그 애초에 공유된 질문지 순서대로 해서 뭐 유통체계 관련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질문이 아니어서 조금 당황했네요. 네, 뭐 그러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기반의 이제 산림 영역의 신산업을 발굴하고 뭐 육성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산림뿐만 아니라 전 제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3년 차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그 일종으로 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정부 데이터를 포함해서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도 개방되고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보더라도 저희가 앞서가면 앞서갔지 결코 뒤처지지 않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3개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 물론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한계점도 있고 또 하나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은 것 같아요. 실제 많은 좋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기업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현재 뭐 그 플랫폼과 센터 단위로 묶여 있는 약간 클로즈드된 그런 그 루프 안에서 3개년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개방되고 확장된 전략으로 새로운 데이터들을 발굴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병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데이터라는 것이 재미있는 게 그냥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걸 어떠한 목적과 영역에다가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활용한다 했을 때 해당하는 가치가 발현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트너가 21세기의 석유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데이터를 밀가루에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밀가루, 설탕, 소금, 물 이렇게 되게 단순한 그 재료지만은 그걸 가지고도 붕어빵을 만들 수 있고 그걸 갖고 뭐 국화빵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호떡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른 모양으로 다른 전형과 성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이 그런 어떤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통해서 좀 다양한 새로운 데이터들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새롭게 서칭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통과한 이제 데이터 산업진흥 발전 법안에 따르면은 이제 그 뭐 국무총리 산하의 그 국가 데이터 발전 전략에 대해서 수립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가 생길 것 같고 그를 통해서 현존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유통 플랫폼들에 대한 어떤 종합 발전 육성 정책 같은 것들이 뭐 몇 개년 단위마다 한 번씩 이제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이 공공 영역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해당하는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들을 이제 부처에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서비스가 이제 공공 서비스화 돼서 그 국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이 산림 분야의 말 그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진행하는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때에는 뭐 수집부터 시작해서 뭐 당연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서비스 영역에 다양한 신기술들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예, 박세선 센터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국립공원 관련해서 이제 고사목을 인공지능으로 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AI 비전 기술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는 정말 인간의 육안을 넘어선 그런 인공지능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로서는 제가 타산업 융합을 그렇게 뭐 많이 고민해 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뭐 임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코로나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성화가 될 텐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뭐 관광 산업과도 같이 접목할 수 있을 것 같고 임업 쪽에 이제 당연히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선제적으로 이 나무를 관찰함으로써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충해 관리나 이런 환경 보호와의 어떤 긴밀한 접촉이나 국가 내 이제 데이터들의 조금 교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된다면 그냥 고사목의 그 검출뿐만이 아니라 조금 한 단계 넘어선 그런 연구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보통 이제 3개년 계획이 많아요. 근데 보통 데이터를 처음에 이제 얻어서 데이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알고리즘을 또 하다 보면 3년이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이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그런 어떤 우리의 정책이나 아니면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큰 괄목한 성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 아니라 뭐 3년 아니라 뭐 10년, 20년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나 그 관리하는 주기를 그야말로 거의 무한대로 늘려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우리 또 윤지수 이사님. 예.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지가 제일 뭐 핵심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국가 재난 안전망 같은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을 위해서라도 국가 전역에 아우르는 그런 별도의 그 운영망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망들과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산림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지 뭐 요즘에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4G, 5G 망을 가지고 그런 망만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수집하는 실시간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은 그 기지국을 통해서 또 전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위성 그 통신과 함께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망을 구축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아마 그 저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럼 데이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 어떤 방면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봤었을 때는 진짜 단독적인 그런 그 사일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다른 분야의 데이터도 같이 함께 놓고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전국의 산림을 유지하고 또 그 발전시키는데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AI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 많이 활용될 거라고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영상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나무가 어떻게 있다 뭐 분포도 같은 거를 분석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확장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IoT 기기로 그 어떤 길에 있는 아니면 어떤 산림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이제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설치되어 있는 CCTV만을 통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산림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그 알람 같은 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수집만 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질병들이 뭐 바람을 타고 많이 그 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가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닌가. 그러니까 산 예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뭐 토론이든 뭐 아니면 뭐 주제 발표든 뭐 이렇게 좀 핀트를 어긋나면 우리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산으로 가는 게 맞고요. 우리가 산림청에 왔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게 맞는데 들로나 바다로 가지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토픽에서는 이제 조금 가능하면 기술적인 것보다는 비즈니스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을까? 혹은 뭐 다산업과 융합해서 뭔가 비즈니스 하고 싶은데 어떤 장애 요인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 박사님 벼랑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담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아젠다라는 건 너무나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넓은 아젠다에 대해서 이 순간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지금 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그렇게 하려고 저도 오늘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으면 결국은 그것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선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윤지수 이사님, KDX 윤지수 이사님께서 공원에 어떤 이동 경로로 와서 어떤 방향으로 와서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가 융합돼야지 트래킹이 될 수 있고 그거를 비즈니스에 써먹을 수 있다 예시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게 요즘 그 문체부에서 돌리는 그 사업 이름으로 하면 스마트 관광입니다. 스마트 관광.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제 바깥에 코로나로 못 나가니까 더욱더 그런데 한국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관광지가 있는데 그 관광지를 스마트하게 하자. 그 스마트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관광지 자체의 오리지널리티를 높여가지고 매력도를 높이는 스마트니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어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지역도 표준적으로 다 그 관광 수준이 높여질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통합을 해서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외국의 그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한국에서 또 내보내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관광하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행 전, 여행 과정, 여행 후 세 가지 스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아까 질문했던 거 보면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관광에 연결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제가 스마트 관광 사업에도 평가하고 자문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 도시들을 직접 가봤고 설계한 거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내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시는 결국은 산림 이제 그거에 있어서 이 관광하고 이 산림 데이터를 접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그 스마트 관광 데이터에다가 관광을 접목시킨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주의 유적지라든가 인천 제물포라든가 아니면 대구에 뭐 공항이 있는데 양양에 서핑을 하고 수원의 행궁을 뭐 VR, AR로 멋있게 보여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이 2020년도 들어서 지금 여러 개를 돌고 있지만 산촌 관광 이 우리나라 아까 국토 63%를 차지한다는 이 막강한 임업 자원에 대해서 관광으로 그걸 접목해서 어플라이하는 지자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이 산림 데이터를 그 스마트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체부의 스마트 관광 사업이 사실은 국토부의 스마트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도시의 어떤 아젠다들을 바꿔 나가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벤치마크를 한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 산림청이나 이 임업진흥원에서 하는 이런 그 산림 관광 쪽에 그런 컨셉을 저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산림과 관광을 융합시켜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렇게 해야만 거기 관련된 스타트업들, 데이터 만지는 곳들, 거기 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 공간을 디자인하는 곳들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고 그 지자체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디자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이 토론 요청을 하고 들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는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가 내는 게 아니라 거기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건 역사와 문화와 모든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티 데이터로 얘기하면 시민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데이터를 얘기하고 그거를 요즘에 시민과학자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리빙 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랩인데 리빙이죠. 그러니까 상시 돌아가는 랩이죠. 그러니까 항상 의견을 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실험적인 어떤 그 형성인데 산촌 리빙 랩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관광하고 산림의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시키면은 그게 뭐 민간에서도 조금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소멸돼 가고 있는 도시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교육 쪽인데요. 그러니까 요 산림하고 교육을 접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미국에서 K-12라는 게 있습니다. K-12는 뭐냐면은 초등학생 되기 전 그러니까 어린이 아주 그 킨더가든 수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때를 애들을 잘 가르쳐야만 대학 가서 훌륭한 그걸로 점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앞단에서 정말 유치원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K-12의 기간 동안 인재를 잘 양성해야만 진짜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이제 저도 그런 프로젝트 하나 참여하고 있어서 있는데 교육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여러 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렸을 때의 그 교육적인 그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는 거에 생태 학습, 산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태 교육이나 어린이 교육에 또 교육적인 거에 데이터를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산업에 하려면 뭐 스마트도 스마트 팩토리 시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발표자께서 예시로 표도 하나 보여주셨지만 시스템 연구인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있는 수준에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이렇게 약간 정부에서 먼저 움직인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여러 토론자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발제하신 황 소장님께서 그 이제 타산업 뭐 예를 들면 헬스케어 의료하고 이제 융합해서 헬스케어나 산림 치유라는 이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많은 말씀들이 이제 관광 쪽, 예, 그리고 교육 쪽 뭐 이런 말씀을 융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뭐 저조차도 이제 뭐 임산업 본연의 어떤 목재나 임산물에 대한 유통 방법을 이제 어떻게 현대화하고 이거를 최신의 뭐 메타버스든 뭐 기타 그런 그 콜드체인이든 그런 기술과 융합시켜서 유통의 어떤 스마트화를 이룰 것인가 이제 그런 쪽에서 비즈니스를 발굴할 것인가 하는 쪽을 생각해봤고요. 그 외에도 그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뭐 우리가 아까 산양삼 두윤가를 먹었는데 이제 산양삼 같은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좋은 퀄리티 있는 뭐 목재만 해도 임산물도 그렇지만 목재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목재의 대부분이 이제 수입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도 양질의 목재를 아예 그냥 그야말로 유전자를 뭐 어떻게 하든 해서라도 그야말로 빨리 자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을 개발하는 그래서 우리 목재도 국산화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본연의 어떤 그 임업의 발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재라든가 바이오 쪽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 쪽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를 이게 그냥 약간 뭐랄까 촉이나 뭐 경험이나 뭐 선조들이 이 풀을 먹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정도의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야말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진짜로 약재로 쓰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재배하면 좋은 산업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황 소장님 뭐 좀 더 첨언해서 우리 토론자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보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저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올해 강원도에 있는 그 청년 푸드 스타트업이 그 흔한 곤드레 나무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아마존에 갔다가 판매를 했는데 그게 삽시간에 25만 달러가 팔렸어요. 그게 팔린 비결이 곤드레 나무를 한국에서는 왜 삶아서 손으로 쥐어 짜냐 요 폰트에 착안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 게 어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섬유질로 되어 있는 이 곤드레를 한국은 삶아서 이거 짜면은 인간의 그 흡수율을 되게 높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그럴듯했나 봐요. 그 여기가 사실은 그러면 요것만 딱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다 들어간 거예요. 곤드레를 추출하는 1차, 그다음에 그걸 가공을 해서 아마존에 파는 어떤 가공, 그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나가는 어떤 K 전통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거를 갖고 판 거죠. 이게 한국에 사는 잘 보시면 해외 숲하고 조금 틀린 게 우리 신선할 때 선자가 보면 사람인의 산산자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 온 이민자 중에서 산을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이 한국인이래요. 그다음에 한국도 모든 기원들이 다 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산하고 숲이 잘 구별이 안 가는 나라예요. 그 산은 굉장히 많은 나물과 산채와 소리와 동물과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아까 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기술하고 연결되면 또 굉장한 것들이 뭐 상황버섯부터 해서 또 버섯류가 엄청나잖아요.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은 되게 못 살다 보니까 그것들을 먹으면서 사실 자연스럽게 살아온 민족이라 오히려 과거의 그 가난이 앞으로는 새로운 기술하고 연결이 되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 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찾아내고 그걸 중재해주는 중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임업진흥원 일자리 발전소인가 거기 이제 구루 매니저들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아까 곤드레를 판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이 국민들한테 알리고 아 우리 산에 어마어마한 게 있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뭐 발달된 어떤 DNA 기술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연결된 건 아까 제가 발표하는 데서 기존의 연구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토픽은 뭐 그냥 제가 외람되지만 이제 이렇게 클로징하고 싶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새로 발굴이 되고 또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도 교수고 이제 사업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돼야 됩니다.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붓거나 뭐 하라 그래도 그건 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그야말로 고객을 확실하게 타겟팅하고 그거에서 나오는 그 니즈를 만족시켜 주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주는 그런 쪽에 도움을 많이 우리 임업진흥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다 산업하고 어쨌든 간에 융합을 하자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이렇게 인맥을 중요시하고 뭐 친구도 많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놓이게 되고 그러면 바로 칸막이가 생기고 그야말로 융합이 안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의 융합도 쉽지 않고 타산업과 융합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제가 DNA인 것처럼 데이터로는 융합하기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끼리 융합하기 쉽지 않지만, 산업끼리 융합하기 쉽지 않지만, 근데 데이터가 밑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융합되고 그냥 흘러서 하나로 융합이 된 새로운 어떤 그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고 비즈니스가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임업진흥원도 타산업권과 뭐 이렇게 할 때 뭐 사람을 앞세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 연계시켜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융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탄소 중립 시대 선포하시고 뭐 이랬지만 마지막 주제는 우리 탄소 중립 시대에, 그리고 ESG 시대라고 하죠. 시대의 산림 DNA를 통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래서 탄소 흡수원을 통한 탄소 중립 활성화, 그리고 ESG 시대에 우리 산림 분야 DNA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또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 위원님. 네, 어려운 내용이네요. 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저희 그 참여하는 오늘 토론하시고 발표하시는 분들끼리 점심을 간단히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 스몰톡을 나눴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전 그 글로벌 국가들이 이 탄소 배출에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많은 장치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오늘 뭐 점심 때 들어보니 각 국가별로 MRV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OECD 국가 중에 산림 비율이 4위고 전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인 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이런 그 탄소 흡수라고 해야 되나요? 탄소 흡수 관련된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뭐랄까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적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태양광 에너지, 재생 에너지가 한전을 통해서 지금 그 유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일반인들도 해당 분야에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해당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산주들이 뭐 210만 명, 213만 명 뭐 이런 정도 된다는 굉장히 큰 그 산주들이 어떻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 생태계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에지이즈는 지금 뭐 산주들한테 탄소 흡수량 1톤당 5만 원씩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탄소 흡수에 관련된 부분을 정부나 국가의 어떤 공공 그 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그 인증권을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 인증권이 어떤 재화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고 이 탄소 흡수권에 대한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 기업 그리고 산주, 지자체, 국가가 해당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글로벌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러한 움직임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비슷한 내용들이 뭐 조금씩 법안에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산림청뿐만 아니라 뭐 유관 정부 부처를 통해서 제도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ESG 이제 산림 분야 DNA로서 사회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임업 쪽에서 보면 제가 그런 국립공원 고사목 연구를 한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걸 조금 확장시키면 우리가 그거 그 3개년간 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랑도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 연구에도 임업 쪽의 데이터가 그냥 날씨의 변화만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뭐 자원과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쌓이다 보면 또 농업 쪽의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연관되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임업진흥원이 또 추진하고 계신 어떤 병해충 연구에도 임업에 대한 데이터와 뭐 기후 데이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인공지능이 해석할 수 있게 이제 전문가들이 잘 레이블링한 데이터들이 모인다면 그게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농림, 임업 쪽으로 사실 탄소 배출권이 이제 법제화 되었잖아요. 근데 탄소 흡수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3%의 자원을 어떻게 잘 가꾸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전에도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이번 주제가 이렇게 저희들 전문 분야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짧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윤지수 이사님. 네, 저는 이제 기업인으로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국토의 63%가 산림인데 아까 황 사장님 자리에 보니까 목재 펠렛 수입은 세계 3위고 목재 자급률이 17%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긴즉슨 우리 산림이 산업화가 안 된 게 확실하구나라는 게 이제 확 눈에 띄고요. 이 목재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이렇게 산업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는 활성화가 안 돼 있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도 탄소 배출권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흡수권이라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그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면서 또 그를 통해서 탄소 흡수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왜 안 하고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한 시민들의 이제 그 받아들이는 뭐 입장이 좀 부정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서스테이너블 포레스트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야말로 뭐 나무를 베서 다른 목재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묘목들을 심어가지고 키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 이게 과연 뭐 임업진흥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인식의 변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민간 기업 쪽에서는 이 ESG 관련해서 이와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도 올해 이제 그 첫 해로 DX 인증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기업들과 기관들과 정부기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어떤 측면의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평가 항목 중에 또 그 기관들과 그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뭐 다양한 액티비티 중에서 ESG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평가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같이 협업하는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나이스 DMB라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도 이제 기업 신용 평가를 위해서 ESG와 관련된 평가 항목들을 올해 수립을 하고, 이에 대한 평가 사업을 이제 내년부터는 적극 수행을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 비단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업뿐만이 아닌 이게 전 국민이 이 인식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그 산림의 자원을 풍부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그야말로 그 국가가 앞으로 먹어 살아가야 되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유 교수님, 예, 말씀하시죠. 뭐 스킵하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러실까요? 우리 황 소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네. 네, 이제 탄소 중립하고 ESG 관련인데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탄소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구상의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에너지 분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공장에서 쓰는 그 프로세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산업과 축산업 관련된 토양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정도가 있고요. 지구를 위한다는 이제 착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마존에서 이제 산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탄소를 흡입하는가는 굉장히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나무는 산소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산소를 또 흡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 이제 숲 또는 산이 기하는 바는 단순히 나무의 어떤 흡입 이런 걸 떠나서 홍수를 예방해주면 홍수가 이제 땅에 실려 나가는 걸 막아주니까 숲이,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탄소들이 지상으로 안 간다든지, 또는 그 일례로 담양에 엄청난 대나무 숲이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비닐하우스의 지지대를 만들면서 담양에 대나무가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관광림으로 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대나무 숲을 육성을 해서 그 플라스틱 덩어리인 그 비닐하우스의 지지대를 바꿔준다면 이제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를 되게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숲은 이제 탄소 배출권도 중요하지만 숲이 이래저래 유발하는 효과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용기도 사실 숲에서 나는 것들로 대부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숲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조그만 그릇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해 나가고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전자기기들도 사실은 목적으로 사실 다 설계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아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숲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이 자각과 조그마한 그 인재들, 우수 인재들이 투입이 되면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숲은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탄소 문제도 그런 배경에서 해야지 이 임업 쪽에서 탄소 문제 그건 우리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큰 비중은 없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런 나무가 단순히 이제 산소 흡수원으로만 이제 동작하지 않는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유일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자원을 가진 것이 우리 산림청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얼마나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인증을 받고 그것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탄소 거래가 뭐 데이터 거래소가 있듯이 탄소 거래소가 생길 것이 뻔한데 이제 그럴 때 빨리 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측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환경부하고 이제 약간의 뭐 그런 또 관할 싸움이나 주도권 싸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산림청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포지셔닝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SG 분야에도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또 뭐 환경을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 뭐 양극화, 청년 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화두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우리 산림 데이터나 DNA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산촌이 있는데 그냥 산촌에는 가기 싫지만 뭔가 스마트한 산촌에는 그래도 나도 가보겠다. 예, 그야말로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장실도 막 그렇고 막 이런 아주 올드한 그런 옛날 방식의 그 산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다 스마트하게 깨끗하게 내지는 편리하게 잘 돼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이런 풍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유지된 어떤 그런 산촌이라면 내가 노년을 뭐 내지는 뭐 청년도 가서 뭔가 비즈니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을 공격적으로 하신다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조금 뭐 먼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는 동안 우리 토론자님들께서 그냥 오늘 다양한 말씀하셨지만 뭐 그 한마디로 그야말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뭐 어디 뭐 토론에서는 뭐 5자리 줄이라던데 그런 건 아니고 한마디씩 그래도 예,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이 정부가 이제 데이터를 잘 쓰는 나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법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일하는 방식 진짜 한번 바꿔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트렌드 중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야말로 일하는 방식, 노는 방식, 예, 문화생활하는 방식을 바뀌고 있다는 뭐 이런 추세니까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청장님 방에 데이터화가 연동되는 현황판, 대시보드를 만들어줘라. 아날로그 현황판 내리고 예, 그러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라이다 스캔되는 3D 데이터 얘네들을
정말 귀하게 이제 보기 시작하고 수집하기 시작해라. 그래야 아까 말씀하시는 무슨 디지털 트윈이든 뭐 그야말로 시뮬레이션이든 이런 미래 예측하는 것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임직원분들이 이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물론 교육과 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거를 도와주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 분석 지원 팀을 빨리 조직을 해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찾아주고 또 분석까지 해서 뭔가 시각화까지는 시켜주는, 그 시각화된 거를 이 행정이나 이쪽 분들이 보면서 인사이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까지는 도와주는 그런 조직을 단계적으로 빨리 운영을 해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를 다 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는 뭐 아니 우리 산에는 정말 쉬러 가는 건데, 우리가 쉬자도 보면은 나무목 옆에 사람 인자가 있어서 나무 옆에 정말 쉬고 싶으러 가는 건데 거기에 무슨 스마트 같은 소리 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 대신에 안 하면 안 된다. 예. 일부라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고요. 우리 김 의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짧게 클로징 해주십시오. 예. 네, 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뭐 2021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지만 이 우리나라의 산림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 보다 활발하게 데이터가 쓰임새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산림 영역에 참여하시는 모든 이해관계자 분들의 마인드가 조금 변화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변화된 마인드 하에서 보다 적극적인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말씀드렸던 바처럼 이 대한민국 산림의 미래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 센터장님. 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에 되게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대한민국 산림 박람회를 와서 이렇게 임업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 데이터가 되게 해석 가능하도록 그냥 양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질적으로 되게 활용이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고 그게 좀 지속 가능하게 꾸준하게 모여줘야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이제 시작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임업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 이사님. 네. 네, 그 데이터라는 것은 수집 분석해서 뭐 시각화해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하느냐, 분석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이 다양한 데이터가 뭐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 담당자들이나 한테만을 유용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뿐만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측면으로 발전돼서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보통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경험을 해보니 이런 류의 주제는 여기 물론 산림 쪽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성공의 제가 1, 2, 3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그리가 된 거고, 다만 그거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냐? 데이터는 이미 있고 이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만들려고 할 때 자료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누구한테 보고할 자료냐가 명확해야지 저희 클리어한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디다 쓸 건지,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어디다 쓸 건지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다 쓸 건지, 그게 또 어떤 이
이런 산림 데이터가 적용되는 곳들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화된 내용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채널링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지 목적을 잘 정하고 바텀업으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채널링을 잘 해가지고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황 소장님 혹시 말씀하실까요? 네. 짧게 하죠. 물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으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의 가치는 이제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필요한 걸 세상에 알리는 인재와 시스템과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숲은 먹지 않는 물과 같은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박람회나 포럼을 기회로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숲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게 참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질문 얘기가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예,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신 뭐 시청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참가자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질문 하나를 보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림 관광 및 산림 경영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령 휴양림 예약하기가 힘든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휴양림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관련 계획 있으신가요? 예, 그냥 일단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림 관광 플랫폼은 구축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예, 무조건 가능하고 지금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에 뭐 아바타를 활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 가고 싶은 등산 코스나 명산 기타 휴양림 관련해서도 휴양림에는 VR로도 이미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VR이나 AR이나 그다음에 그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같은 이제 미러월드까지 이렇게 융합하고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사회자 타임이거든요. 예, 사회자 타임이기 때문에 저 밥값은 하게 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본을 좀 집어 던지니까 마음이 좀 편한데 일단은 저가 이 토론회를 좀 들으면서 한 가지 건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데이터는 밀가루다. 네, 오늘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뭐 국가적인 과학 정책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활용 융합 비즈니스나 그리고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세 가지 주제를 나눠봤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 중에 과연 산림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나 이런 분들이 시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이 활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사람이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얼굴 데이터다 그러면 어떤 궁금증이 없거든요. 그걸 뭐 성별이냐 또 연령대나 이런 걸 다 추정할 수 있는데 산림 데이터는 일단은 되게 전문가 분들이 이걸 해석해 주지 않으면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위성 사진에 한 저희가 25cm 해상도, 그다음에 50cm 해상도 정도를 한번 봤을 때 이 나무가 과연 구상나무인지 이 나무가 과연 소나무인지 이렇게 처음에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적으로만 데이터가 많을 것이 아니라 이게 해석이 잘 되도록 질적으로 레이블링이 돼서 전문가들이 조금 해석을 함께 해주셔야 돼서 조금 전문적인 데이터라서 그 활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 중에 하나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산림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 산림에 관련된 그 하이테크 기술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 기업들도 저희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산림 분야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해서 또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아마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또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이 어떤 게 적합한지 좀 질문이 있었고요. 혹시 그 다른 산업계에서는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KDX에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특히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그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할 때는 탑다운 방식이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그 탑다운을 가지고 뭐 필요한 그런 상세 레벨로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이제 따져보게 된다면 이제 그 시점에 가서 바텀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두 개의 방식이 접목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버텀업으로 이제 데이터가 그 수집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 사업 측면에서의 이제 변경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갑니다. 톱다운으로 시작하고 바텀업으로 그 사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융합하고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각각의 영역, 전문 영역에서 데이터들이 수준이 멈춰 있고 지식의 수준이 멈춰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중간 역할에서 브로커 좀 해주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해주는 누군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 산림청, 임업진흥원이 좀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내용들이 좀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토론회를 계속 통해서 산림에 가야 될 방향, 미래의 산림, 또 DNA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산림 방향 발전을 할 건지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참가해주신 6분의 토론자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미래 DNA에 대해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